고건무가 이끄는 500명의 결사대가 나타나요. 그리고 성의 구조를 이용해서 500명이 45,000명을 안에서 섬멸시켜버립니다. 500대 45,000이라니 이거 너무 국뽕 수치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거는 우리나라 사료와 중국 사료의 교차 검증이 되는 정확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중국 사서에 이렇게 돼 있어요. 고건무 그 새끼는. 안녕하세요, 랭킹스쿨 시청자 여러분. 저는 한국인의 탄생이라는 책을 쓴 작가 홍대선입니다. 홍대선의 그거 아세 홍이라는 채널도 운영 중에 있고요. 바로 엊그제죠, 유신 사무라이 박정희라는 또 책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많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게 정치적인 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문학적인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박정희와 김재규 두 사나이에 서로를 죽고 죽이는 관계로 만들었는가, 아름다운 파국. 저는 이게 굉장히 문학적인 비엘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썼습니다. 소설은 아니고요. 11.6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김재규를 이해했고, 김재규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박정희를 이해했습니다. 박정희를 이해하기 위해서 박정희가 일군 우리나라의 산업화, 그 다음에 그의 일생 전부를 이해해야 했고, 그것을 모두 이해하기 위해서 유신 그 자체, 메이지 유신과 박정희의 10월 유신, 유신 그 자체를 이해를 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이 책의 진 주인공은 박정희지만, 이 책은 유신이라고 하는 하나의 정념적인 괴물이 어떻게 탄생을 하고 자라서 괴물이 되고 폭주하고 광기에 휩싸였다가 죽고 다시 한반도에서 부활한 다음에 김재규의 총탄에 의해서 완전히 소멸하기까지의 그 과정을 그린 책입니다. 그렇다기보단 추적한 책이죠. 매우 유니크한 책인데 한 가지는 보장합니다.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국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생존과 전쟁은 한 민족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한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 민족만이 가진 싸움법이 있다면 그게 바로 민족성을 설명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돼요. 한국의 기본적인 싸움법은 압도적인 인구, 생산력, 회복력, 그리고 팽창력을 지닌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서 개발된 거예요. 우리는 최대한 적게 죽으면서 적을 최대한 많이 죽이기 위해서 교환비를 극단적으로 우리 쪽으로 가져오기 위한 전쟁법이 한국인의 전쟁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산성 방어 체계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활을 비롯한 원거리 발사 무기에 특히 집착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의 전통적으로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죽일 수 있을 때 최대한 죽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러난 적은 다시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중국과 유럽과는 달리 한국은 물러나는 적을 구군을 걸고 섬멸하려고 해요. 그런데 물러나는 적을 구군을 걸고 섬멸할 때 우리 쪽에 전투력 거의 전부를 몰아놓고 대기를 하고 있다가 기다렸다가 적을 섬멸하거든요. 그 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면 거의 국가가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도박을 벌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였겠지만 나갈 땐 아니란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특유의 전쟁법이에요. 이거 외국엔 없습니다. 우리만 갖고 있는 거예요. 이 한국인만 가지고 있는 전쟁 관념, 이 세 가지, 산성, 활, 죽일 수 있을 때 최대한 죽인다라고 하는 거에서 이번 시간에는 세 번째, 들어올 땐 마음대로였지만 나갈 땐 아니란다, 이 전쟁 관념에서 우리가 승리했던 전투 5가지를 랭킹을 뽑아봤습니다. 탑 5, 압록강 기습전입니다. 고려 거란 전쟁이 1차, 2차, 3차가 있는데 2차 거란을 침공해서 보면은 양규라고 하는 전쟁 영웅이 나옵니다. 여러분 드라마 다 보셨으면 양규 하실 거예요. 양규 엄청 멋있죠. 그런데 원래 양규는 흥화진이라고 하는 요새의 사령관이에요. 최전방 요새입니다. 흥화진은 강동 6주에 설치된 6개의 요새 중에 최전방 요새인데, 이 강동 6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서희의 단판이라고 다 아실 겁니다. 서희가 소손영을 상대로 이 외교를 잘해서 강동 6주를 원래 우리 땅이 아닌데 받아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이 6개의 육주에다가 6개의 요새, 산성을 알박기를 고려가 해버리거든요. 이 강동 육주가 거란의 입장에서는 고려 침공을 방해하는 최대의 장벽이었어요. 이 중에서도 최전방 요새가 흥화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흥화진에는 양규라는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밑에 양규의 부장으로 정성이라는 젊은 부장이 있었어요. 흥화진은 요 나라에게는 악의 소굴이에요. 흥화진 때문에 거란은 잘 된 적이 없어요. 거란의 2차 침공에서 첫 번째 전투가 흥화진 공방전이었어요. 이때 요성종, 거란의 대칸이 직접 이끄는 40만 대군이 이 작은 흥화진이란 요새 하나를 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흥화진을 내버려 두고 남진을 합니다. 남진을 하면서 통주 전투에서는 기가 막힌 승리를 거두죠. 그래서 고려가 거의 이때 멸망할 뻔하잖아요. 그런데 흥화진을 거란의 입장에서는 나눠갔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통주 전투에서 고려군 30만 명이 증발하게 되고 현종은 나주까지 피난을 내려와서 간신히 살아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개경은 잿더미가 됩니다. 이때 고려를 구한 것이 흥화진에서 게릴라전을 하기 위해서 나온 양규예요. 양규는 흥화진에서 나와서 고려군 패장병들을 수습해가지고 거란군을 상대로 게릴라전을 펼치죠. 길게 이어진 거란군 후방의 보급선을 파괴하고요. 그리고 따로 낙오하거나 따로 활동하는 거란군을 하나씩 요격해서 다 잡아먹어요. 2달 동안 아주 많은 전투를 치러서 그 거란군의 발목을 잡습니다. 만약에 양규가 아니었으면 거란군의 진격 속도는 더 빨랐을 거예요. 그랬으면 현종은 잡혔고 나라는 멸망했을 겁니다. 우리 민족이 사라질 뻔한 사건이에요. 양규가 거란군의 발목을 잡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요 성종이
놈이 큰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양규 저 새끼는 내가 반드시 잡아 죽이겠다라고 해서 애전 전투에서 잡히게 됩니다. 잡혔는데도 양규는 살아남은 고려인들을 안전하게 피신할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김숙훈과 함께 영웅적인 돌격을 감수하죠. 그리고 둘 다 죽습니다. 마지막 남은 이 고려군 결사대는 한 명도 도망가거나 살아남지 않고 모두 돌격을 해서 죽게 되는데,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영웅적으로 이제 그 산화를 하게 됩니다. 영웅 중에 영웅이죠. 마지막 죽음까지 너무 완벽하고 위대한 사람이 바로 양규인데, 문제는 양규는 흥화진에 있는 모든 군사를 다 데리고 나오지 않았어요. 흥화진에는 수비병력을 남기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수비병력을 지휘하는 사람은 자기의 부관이었던 정성이었어요. 거란군이 되돌아가면서 압록강을 넘을 때 정성은 자기가 존경하는 상관의 죽음을 그냥 두고 넘길 생각이 없었습니다. 정성은 다른 진지와 산성들에 남겨진 젊은 부관들을 다 불러 모아서 산성연합군을 편성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상관은 다 뭐하고 있었냐? 통주전투에서 다 깨져가지고 막 어디 막 도망가고 있고 피난 가고 있고 목이 날아가고 다 개판이었단 말이에요. 이 젊은 부관들이 결집했어요. 각자 자기 상관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양규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결집을 해서 매복해 있었죠. 거란군은 착각하고 있었어요. 통주전투에서 너무나 멋진 승리를 거둔 나머지 고려군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매복하고 있었죠. 이 매복하고 있던 고려군은 압록강을 거란군이 넘을 때 딱 절반만 넘었을 때 나타납니다. 압록강을 넘게 될 때 먼저 이 물길을 헤쳐야 되잖아요. 이 선발대는 젊고 강인한 병사들이었겠죠. 그리고 이 후발대는 아무래도 관료들, 조정, 대소, 신료들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유목민은 왕이 친정을 나가게 되면 조정, 정부, 대소, 신료들, 그들의 가족과 가축까지 같이 이동을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유목민은 원래 그래요. 그래서 거란군만 다 넘어온 것이 아니라 고려로 거란군의 정부까지도 다 넘어온 상태였어요. 이 거란군 정부, 거란의 중추가 압록강을 미처 못 건너고 있고 딱 절반만 건너서 앞에는 강력한 군사들이 있을 때 이 거란의 정부를 몰살시켜버립니다. 엄청난 피해를 줘요. 이때 당시에 살아남은 거란군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 한자로 자기 이름 석자만 쓸 수 있는 거란족이면 무조건 관료로 채용할 정도였어요. 한마디로 다 죽인, 정부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려는 거란의 3차 침공을 준비할 수 있는 10년의 시간을 벌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매우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왜 상징적이냐? 세대교체가 일어난 거예요. 젊은 부관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 기성세대들, 기득권, 장군들이 망쳐놓은 전쟁을 만회한 거예요. 그래서 거란의 3차 침공에서는 이 젊은 부관들이 주축이 돼서 귀주대첩에서 거란군을 섬멸하게 되는 겁니다. 참고로 흥화진은 고려 거란 전쟁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지역이에요. 거란군 상대로 패배한 적이 없는 요새가 바로 흥화진이에요. 그리고 이 젊은 부장들은 스스로 결집해서 스스로 전공을 세우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최초로 나는 고구려계야, 나는 발해 유민이야, 나는 신라계야, 나는 백제계야 라고 하는 이 분리의식, 우리는 각자 다른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분리의식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단초를 제공하는 전투가 바로 압록강 기습전이에요.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매우 중요한 전투입니다. 탑4는 평양성 전투입니다. 자, 수나라가 고구려를 두 번째 침공하는 2차 고구려 침공에서 수나라의 총 병력은 113만 명입니다. 사서에 기록돼 있어요. 113만 명이라는 것은 지금의 지구에 이제 살고 있는 인류 전체, 그때 인류의 전체 인구, 이걸 비교를 해봤을 때 한 1억 명이 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코스미 코로예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했을 때 그 외계인과 싸우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UFO랑 싸우는 겁니다. 이 113만 명이 고구려로 쳐들어오는데, 여러분 군대에서 행군하신 분들 알 겁니다. 113만 명이 고구려까지 행군을 하는데 되겠어요? 결국은 중간에 별동대를 편성을 하게 됩니다. 우문술과 우중군이 이끄는 30만 5천 명의 별동대가 평양성을 차지하기 위해서 밀고 내려오고 있는데, 한편은 바다에서는 내호라라고 하는 장수가 이끄는 수나라 10만 명에 달하는 해군이 또 고구려 평양성을 향해서 바닷길로 오고 있었어요. 땅으로 내려오고 바닷길로, 배로 이제 쳐들어오고 있고, 이 30만 명과 수군 10만 명이 만나는 순간 고구려의 멸망은 결정되는 거였습니다. 이 30만 별동대는 일단 보급품이 오고 일단 무조건 어택 땅 찍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평양까지 다다랐을 때 아무런 보급품도 군량미도 남아있지 않죠. 이 사람들을 위한 보급품과 군량미는 배에 실려 있었던 거예요. 만나는 순간 정비하고 회복하고 수경하고 평양성을 차지하면 되는 겁니다. 고구려의 입장에서는 각계격파를 해야겠어요. 먼저 수군을 격파하고 그 다음에 육군을 격파한다. 각계격파를 해야지 이 둘이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성은요, 쳐들어가는 입장에서 집에 빨리 돌아가고 싶게 생겼어요. 그런데 고구려의 평양성은 적을 끌어들인 후에 섬멸하는, 적을 속이는 구조로 돼 있어요. 굉장히 기괴한 물건이면서 걸작인 물건이 고구려 평양성이에요. 고구려 평양성은 외성에서 중성으로, 중성에서 내성으로 차례로 적을 유인하게 돼 있는데, 유인한 적을 섬멸할 때는 이 적이 바깥으로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을 못 가게 교통체증이 걸리는 구조로 돼 있어요. 이때 평양성 방어전의 총지휘관은 고구려 왕자 고건무였습니다. 고건무는 훗날의 영유왕이죠. 옛날에 배 타고 이제 긴 여행을 하잖아요. 요즘 배
배랑 옛날 배랑 달라요. 사람들이 골골대고 막 괴혈병 걸리고 아주 상태가 메롱인 사람들이 막 속출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컨디션이 괜찮은 45,000명을 추려서 평양성 안으로 신나게 킬포켓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평양성으로 유인하기 위해서 고구려군이 일부러 몇 번의 패배를 해요. 그리고 평양성 안으로 들어갔더니 재물이 막 뿌려져 있는 거예요. 약탈하기 바빠요. 그리고 안으로 계속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야, 우리가 고구려 멸망시킨다. 밑에 장병들도 굉장히 흥분 상태였어요. 야, 이 전리품이 다 우리 거라니. 그것은 다 유인책이었습니다. 갑자기 고건무가 이끄는 500명의 결사대가 나타나요. 그리고 성의 구조를 이용해서 500명이 45,000명을 안에서 섬멸시켜버립니다. 500대 45,000이라니 이거 너무 국뽕 수치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거는 우리나라 사료와 중국 사료의 교차 검증이 되는 정확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중국 사서에 이렇게 돼 있어요. 고건무 크기는 무공이 전륜했다 라고 중국 사서에 쓰여 있습니다. 수군이 섬멸되니까 평양까지 왔어요. 평양 외곽까지 30만 수군 별동대가 왔는데 보급품이 없어요.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운 수 없이 다시 되돌아가게 됩니다. 되돌아가다가 당시엔 살수라고 불렸던 청천강을 넘다가 당하죠. 뭘 당합니까? 예, 살수 대첩 당하게 됩니다. 탑3 노량해전입니다. 임진왜란의 마지막 전투. 그리고 이순신 장군께서 역시 마지막 전투도 승리를 하시지만 전사하신 전투가 노량해전이죠. 노량해전은 너무나 유명한 전투이기 때문에 영화로도 나왔고 따로 제가 이 전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설명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전쟁은 끝나 있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간 적은 다시 쳐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조선의 바다를 빠져나가기 전에 최대한 많이 죽여놓는다 라고 하는 것이 노량해전의 설계관념이에요. 이것은 중국에는 없는 겁니다. 중국은 유목민이 쳐들어왔다가 물러가면 그냥 물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전쟁은 끝났어요. 적은 물러가기로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린하고 싸운 거예요. 진린이 왜군한테 뇌물 받은 거 사실이에요. 뇌물 받고 이순신과 싸우지 말자고 싸운 거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진리는 뇌물 받고 가장 먼저 한 행동이 이순신에게 보고하는 거였어요. 뇌물을 제가 이만큼 받았는데 어떻게 다 드릴까요? 아니면 나눌까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했을 때 이순신은 그 뇌물 다 가져라. 그 대신 연합 수군을 편성해서 돌아가는 일본군을 가둬놓고 패야겠다. 진리는 중국인이기 때문에 반대한 거지 나쁜 사람이라서 부패한 사람이라서 이순신에게 반대한 게 아니에요. 당시에 전근대에 동서고금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을 때 불리한 군대가 유리한 적에게 뇌물 주면서 이렇게 협상하는 거, 타협하는 거는 매우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이런 거는 유럽에서는 훨씬 더 노골적으로 일어났어요. 진리는 퍽 괜찮은 꽤 좋은 중국 아저씨예요. 전쟁이 끝난 시점에 진린의 임무는 뭐겠습니까? 최대한 많은 자기 휘하 명나라 병사들을 살려서 고향에 돌려보내는 게 진린의 임무예요. 그런데 이순신은 없는 전투를 만들어 싸우자고 하니 진린의 입장에선 싸워야죠. 이순신이랑 둘이 입장 차이가 다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순신은 우리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특유의 전쟁 관념을 그때도 발휘했을 뿐인 거예요. 탑2 살수대첩입니다. 아까 탑4가 평양성 전투였죠. 평양성 전투는 살수대첩을 만들기 위한 세팅이었어요. 612년에 아군 수군이 섬멸당한 평양에서 되돌아가던 30만 5천 명의 별동대는 온갖 고생은 다 했죠. 고구려군이 수나라군을 계속해서 게릴라 공격을 합니다. 후방을 끊고 막 나타났다가 피해를 입혔다가 제대로 싸우려고 그러면 다시 사라지고. 그런데 이럴수록 재빨리 되돌아가야 돼요. 수나라군은. 왜? 보급품이 없어요. 병사들이 굶주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면전을 피하고 방어만 하면서 최대한 빨리 압록강을 건너야 했는데 압록강 건너기 전에 건너야 할 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청천강이죠. 살수를 건널 때 을지문덕이 이끄는 고구려 병력 거의 전부가 매복하고 있었어요. 군사들이 정확히 절반만 강을 넘었을 때 군대가 가장 취약해진 순간 강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강을 사이에 두고 포위를 하게 됩니다. 그 순간 수나라 군대의 운명은 정해졌죠. 살아 돌아간 병사가 2,700명이에요. 그러면 99.1%가 전사를 했다는 뜻이에요. 이 정도 규모의 단일 전투에서, 그것도 야전에서 패배한 쪽이 0.9%만 살아서 돌아간다는 것은, 그것은 그야말로 사전적 의미의 완전한 섬멸이에요. 원탑은 귀주 대첩입니다. 그야말로 국력 전부를 갈아놓은 도박이었어요. 고려의 전투력 전부를 단 한 전투에 쏟아 넣었다는 거예요. 왜? 물러나는 적은 내버려두면 되는데 지면 국가가 멸망하는 도박을 한 거예요. 이유가 뭐겠어요? 장기적 자살을 할 것이냐, 절반의 확률에 던질 것이냐. 당연히 후자예요. 여러분, 2차 거란을 침공해서 통주 전투에서 동원한 병력만 30만 명이에요. 그런데 귀주 대첩에서 고려의 전투력 전부를 갈아 넣었음에도 20만 명이 조금 넘었어요. 무슨 말이겠어요? 거의 국력이 이미 10년 사이에 절반이 꺾여 있었다는 뜻이에요. 물러나는 적을 내버려두면 4차 침공, 5차 침공에서는요 반드시 고려는 멸망하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아직 힘이 남아있을 때 국운을 건 도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귀주 대첩이었어요. 이때 당시 거란군은 10만 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100% 기병이었다고 봐야 돼요. 전근대 기병의 전투력은요 보병 10명에서 20명 사이예요. 그리고 거란의 기병은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의 세련된 군대였어요. 중국 보병, 유럽 보병, 고려 보병보다 30배 정도의 전투력이었다고도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10만 명은 어떤 분이냐? 우피실군, 천운군, 요련장군, 발해
발해군 이 4개 부대 연합부대였어요. 우피실군은 거란 황제가 직속으로 소유한 어장친군 중에서 가장 최정예가 우피실군이에요. 천운군은 고려의 정교군 중에서 가장 최정예가 천운군이에요. 요런 장군은 거란은 여러 부족들로 이루어진 유목민 집단인데 부족마다 각자 자기의 군대를 또 따로 갖고 있었어요. 모든 부족 중에 최고 부족은 당연히 야율시 부족이죠. 거란의 황성, 왕실시족, 그 다음에 그 대대로 황후를 배출하는 순률시가 있습니다. 이 바로 밑에 귀족 중에 최고 귀족 부족이 요런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족군 중에서 요런 장군은 최정예였습니다. 거란은 자기들이 정복한 피정복민으로 이루어진 군대도 편성했는데 이런 군대를 향병이라 그래요. 향병 중에서 최강의 군대는 발해군이었습니다. 천운군, 요런 장군, 발해군, 우피실군은 모두가 특급 기병이었고요. 모두가 자기 편자에서 최정예였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20만 고려군의 대부분은 절대 다수는 보병이었어요. 20만 명의 군대로 400만 명을 섬멸시킨 전투가 귀주대첩이에요. 역사상 최대 스코어예요. 이 귀주대첩은 3가지의 낚시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개경 낚시. 개경은 방어가 너무 튼튼해 보였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되돌아가죠. 거란군이. 되돌아가다가 귀주대첩 당하게 되는 건데요. 사실 이때 개경 안에 있던 병력은 100명밖에 없었어요. 모든 전투력은 귀주대첩에 다 쏟아부었어요. 귀주에서 대기하고 있는 병력이 고려 전체였어요. 여기에 속았습니다. 거란군. 일단은 그 10년 동안 개경 황성이 있으면 그 성을 다시 둘러싸고 있는 나성, 맨 바깥성을 나성이라고 하거든요. 나성 성벽을 완공했어요. 거란군이 봤을 때는 2차 침공에서 없었던 성벽이 한 겹이 더 생긴 거예요. 당연히 개경의 방어 태세가 엄청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게다가 사실 다 주민들로 블러핑, 척을 한 거지만 엄청나게 질서정연한 그 결기가 넘치는 방어 태세를 갖춘 척을 한 거죠. 저거는 못하겠구나. 일단은 다시 돌아가서 다음 4차 침공 기회를 노려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끔 만든 거죠. 그리고 보통은 기병 중심의 기마민족 군대가 농경 문명을 침공할 때는 농경 문명은 우리나라가 가장 잘한 건데 청야를 많이 해요. 청야는 뭐냐면 들판, 거주지 이런 걸 싹 비우는 거예요. 곡식도 다 불태우고 그 다음에 우물에 독을 타고 집도 다 헐어. 그래서 막 집도 다 불태우고 적에게 넘어갈 물자를 다 스스로 없애버리는 행위예요. 개경 주변을 철저하게 청야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뭐라고 생각해요? 저분 당연히 이 정도로 철저하게 청야를 했으면 이 군사력이 엄청난 군사력과 주민들이 개경에 다 들어가겠구나. 이 개경의 방어 태세가 장난이 아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상대의 계산을 넘어서는 판단을 한다는 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당연히 2차 침공에서 거란군은 개경의 구조를 다 보고 돌아갔기 때문에 그 구조를 기준으로 전략을 짰을 거예요. 어떻게 개경을 함락시키는가. 바로 그렇기 때문에 현종은 그 가뭄이 들고 전쟁의 피해를 수습하면서도 억지로 개경의 구조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나성을 쌓은 거죠. 이렇게 두뇌 싸움을 10년 동안 한 거예요. 3차 침공에 대비하고 있었던 거죠. 두 번째, 귀주 낚시. 귀주에서 강감찬은 배수진에 대한 잘못된 관념을 이용해요. 여러분, 배수진은 굉장히 심리적인 거라고 우리는 착각해요. 아군 뒤에 강물을 두면 도망갈 데가 없어지죠. 포위당하면 끝이에요. 게다가 포위당할 때 사면이 포위당할 필요가 없어요. 3면만 포위당하면 뒤는 강물이기 때문에 적의 포위진이 완성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기는 것밖에는 살 길이 없기 때문에 이 병사들이 정신력이 강해진다. 그래서 이긴다라고 우리는 배수진을 착각합니다. 옛날에 수많은 장군들, 특히나 실력이 검증된 뛰어난 장군들도 배수진을 그런 식으로 다 착각했어요. 배수진을 만든 건 초원쟁패 시기에 항우를 물리치고 한나라 황제가 된 유방의 군사였던 한신이 배수진을 만들어요. 한신이 배수진을 만들었을 때 이미 처음부터 원래 배수진은 낚시예요. 한신은 정형전투에서 배수진을 치고요. 적을 유인하고요. 따로 별동대 기병대를 보내서 자기 본대를 포위한 적이 비운 성을 차지해요. 그럼 적은 어떻게 됩니까? 원래 자기네들이 있었던 성과 배수진을 친 한신의 본대에 양쪽이 포위되게 되죠. 이게 배수진은 원래 낚시입니다. 정신력 강화가 아니라 낚시란 말이에요. 이 귀주는 두 강 사이에 있는 땅이에요. 다하와 타하라고 하는 두 강 사이에 있는 땅인데 고려군과 거란군이 서로를 발견했을 때 고려군이 먼저 강을 하나 넘습니다. 이때 거란군이 다시 그 배수진 낚시에 또 걸려들어요. 적이 두 강을 넘기 전에 우리도 한쪽 강을 넘어서 강과 강 사이에서 만나야 된다. 왜냐하면 적은 배수진을 결단했다. 적의 정신력은 강해졌다. 적이 강을 2개나 다 넘어버리면 정신력이 2배가 된다. 1대1로 맞춰야 된다. 우리도 강을 넘어야 된다. 낚시였어요. 강감찬의 낚시였습니다. 이 낚시에 걸려들어요. 그래서 두 강 사이에서 거란군은 결국 섬멸당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한국인의 탄생을 개정 증보판을 낸 이유가 뒤에 부록을 삽입하기 위해서였어요. 이 부록에서 나름대로 철저히 연관 끝에 계산해낸 귀주대첩의 전투 시간은 2박 3일이에요. 2박 3일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싸웠다가 저의 결론이에요. 말이 되냐라고 하지만 여러분 고대에 그리고 중세에 1박 2일짜리 전투 되게 많습니다. 전투가 한 2시간 정도 끝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사극 드라마나 영화의 연출 편집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기본이 5시간이고요. 7시간, 8시간 되는 전투도 흔합니다. 그럼 해가 떨어지죠? 결론이 안 났어요. 각자 수경을 하고 다음날 또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요, 맨 마지막에 김종현이 이끄는 1만 철기병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2박 3일 동안 싸우는데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던 군대는 세상에 없는 부대죠. 갑자기 나타나서 거란군의 뒤를 치고 허리를 끊어버려요.
이때부터 거대한 포위선멸전이 시작되죠. 그래서 귀주에 완전히 가둔 채 귀주라는 딱 안에서 완전히 우리 군 20만 명이 세계 최정예 10만 명을 완전히 포위해서 섬멸하게 되는 것이 귀주 대첩이죠. 모든 게 설계대로 맞아 떨어져야지만 국가 멸망을 피하는 전투가 바로 귀주 대첩이었어요. 플랜 B가 보이지 않아요. 그만큼 절박한 도박이었다는 거죠. 그야말로 한민족 역사상 최대 도박이었어요. 이 도박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강감찬이 거란군을 개경에 있는 현종에게 토스를 하면 현종은 또 개경에서 거란군을 속여서 강감찬에게 토스를 하는 거예요. 패스를 한 번씩 주고받아서 거란군을 3번 낚시를 해서 낚아서 거란 국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10만 명을 우리나라 땅 안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는 이 작전에 성공을 하게 돼요. 귀주대첩 이후에 고려는 동북아 균형자 노릇을 100년 가까이 하면서 전성기를 맞게 되는 겁니다. 귀주대첩 탑1 되겠습니다. 압도적인 탑1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이 5개 전투 모두 다 이게 없었으면 우리나라가 과연 지금 있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중요한 전투들이지만 순위를 매기자면 탑1 귀주대첩 전 하겠습니다. 들어올 땐 마음대로였지만 나갈 땐 아니란다. 사실 우리 선조들과 전쟁을 벌였던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고려 사람들, 조선 사람들은 독종 중에 독종이에요. 우리가 생각해 우리는 맨날 역사 내내 당했고 뭔가 개척 정신을 가지고 공세는 잘 못하고 우린 굉장히 수동적인 민족이 아닐까? 라고 하는 그런 우리는 사고방식을 이상하게 많이 갖고 있는데 외국의 시선은 달라요. 저 징글징글한 진짜 독종, 정말 악착같이 싸워서 한 명이라도 더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외국인이 봤던 사실은 우리의 선조들이었어요. 그런 측면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이 또 재밌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한국인의 탄생을 쓴 작가 홍대선이었습니다. 유신 사무라이 박정희도 잊지 마세요.